대부분의 질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우리가 쇠약해지거나 늙거나 병에 걸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화기관의 목적과 활동을 알아야 한다. 소화기관은 신체적인 엔진뿐만 아니라 감정의 중심과 잠재의식이 머무는 자리다. 만약 당신이 가장 영향력이 있지만 가장 실체적이지는 않은 신체적 질병의 근거를 이해하기 원한다면 당신은 질병의 정신적, 감정적 측면까지 포함해서 이해해야 한다. 육체와 정신은 목적이 전혀 다른 별개의 실체처럼 보이지만 그 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고 하나의 단위로서 기능한다. 음식 섭취, 세포 대사, 노폐물 제거 또는 운동과 같은 신체적인 차원의 모든 사건은 정신적, 감정적인 면에서도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감정적 또는 정신적 경험을 육체로부터 비밀로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그 진단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 갑작스런 생명의 위협에 의한 생화학적인 영향이 당신을 죽게 할 수 있다. 이 같은 생존에 대한 극심한 공포는 인체의 천연 항암제인 인터류킨2와 인터페론의 분비를 즉각 중단시키고 엔도르핀과 성장 호르몬을 포함한 치유 호르몬의 생성을 극적으로 감소시키기에 충분하다. 그와 동시에 공포는 갈등이나 위협이 계속되는 한 지속될 수 있는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 이러한 신체의 생화학적 변화는 신체가 치유되는 것을 막는다. 즉, 건강과 행복을 위협하는 암이나 그 밖의 다른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질병의 진단은 자기 이행적 예언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질병의 진단이 종종 그 질병 자체보다 더 해롭다는 것이다. 오늘날 널리 퍼진 만성질환의 진정한 기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당신은 자신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이 육체와 정신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는 한 어떻게 질병이 나타나는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소화기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육체와 정신에 어떤 방법으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치유 여정에 큰 도움이 된다. 나는 질병 과정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하기 위해 자연치유의 가장 오래되고 안전한 체계인 아유르베다 의학적 기본적인 통찰력을 여기에 일부 포함시켰다. 일단 질병을 창조하는 방법을 알면 질병을 반전시키는 방법도 알게 될 것이다. 장내 기생충을 죽여야 할까? 당신은 기생충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 우리는 그것들을 음식과 물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섭취한다. 그중 일부는 위액의 공격에서 항상 살아남는다. 기생충은 건강하고 깨끗한 장에서 일을 벌이는 데는 정말 관심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기적으로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더럽고 오염된 환경에서 번식한다. 기생충은 이미 독소를 흡수하여 혈액순환과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장 내벽 조직을 파고든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은 기생충 감염의 주요 원인이지 그 결과가 아니다. 그러나 일단 기생충들이 들끓게 되면 소화 장애는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당신이 오늘 기생충들을 죽여도 다음날 당신이 다뤄야 할 다른 기생충이 또다시 생긴다는 사실이다. 기생충은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증식할 수 있다. 당신은 왜 그것들을 죽이고 나서 대부분 폐기물 속에 그대로 갇힌 채 다른 기생충의 먹이가 되는 수십억의 기생충 시체를 제거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으려 하는가? 죽은 기생충의 상당수는 결국 림프계와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될지도 모른다. 간은 그것들을 걸러내고 담간을 통해 제거하려고 한다. 기생충이 담간에 들어가면 담즙에 휩싸여 간 내 담석의 원인이 된다. 비록 그들을 죽이는 것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더 좋은 해결책은 간, 대장 청소와 식생활 및 생활 방식의 조정을 통해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는 신체의 면역 체계가 이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 단계별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생충에 대한 공격은 역효과를 일으켜 반복적인 기생충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면역 체계와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 항생제로 박테리아를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많은 양의 죽은 박테리아가 신체에 홍수를 일으키는데 이것은 단지 반복적인 감염과 많은 부작용의 발판을 마련할 뿐이다. 죽은 박테리아는 다른 박테리아의 먹이가 된다. 이것은 감염과 수많은 퇴행성 질병의 주요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항생제의 부작용 중 하나일 뿐이다. 일부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연장하기 위해 기생충을 죽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사람들은 면역 기능이 거의 손상되고 간과 대장을 청소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또한 장내에 뱀 크기 정도의 기생충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기생충이나 다른 해로운 유기체를 죽이려 할 때는 그것들을 몸 안으로 유인하는 독소도 함께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수, 그린 월넛 팅크제, 정향 등의 기생충 세정제는 해독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것들을 사용할 때 간과 대장을 청소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생충의 죽음이 당신의 혈액과 림프에 미칠 영향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기생충 제거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부분적으로만 성공적일 수 있다. 생물학적 리듬의 불가사의. 일반인에게는 분명하지 않겠지만 인간의 몸은 생물학적 리듬에 따라 운영된다. 모든 장기, 기관, 세포는 휴식과 활동의 정확하고 주기적인 패턴에 의해 제어되는데 우리는 이를 생명의 보편적 법칙이라고 부른다. 다음은 이러한 법칙을 따르는 생물학적 리듬의 몇 가지 예다. 정상적인 월경 주기는 27.5일마다 반복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은 신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른 아침 시간에 자연스럽게 혈류로 방출된다. 여성의 혈액 내 면역력과 철분 농도는 월경 때는 낮은 수준, 배란 때는 높은 수준에 도달한다. 간은 낮보다 밤에 더 활동적이다. 붉은 골수는 밤중에 더 많은 혈구를 생산한다. 대부분의 소화 효소는 낮에 분비된다. 담즙 분비는 한낮의 절정에 달한다. 대장은 이른 아침 시간 동안 가장 활동적이고 효율적이다. 다른 종류의 세포들은 서로 다른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간격으로 교체된다. 행복을 만들어내는 뇌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자연적인 일광에 반응하여 생성된다.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밤의 어둠에 반응하여 분비된다. 이 중 1000개가 넘는 생물학적 리듬이 인간의 몸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간의 생체 시계. 각각의 생물학적 시계는 세포군, 장기 또는 내분비선의 특정한 리듬이나 주기적인 행동을 지시한다. 그 다양한 개별 타이머 또는 체내 시계는 본질적으로 마스터 시계에 연결되어 있다. 마스터 시계는 각각의 시계를 조정하고 신체의 모든 활동이 마스터 플랜에 따라 수행되도록 한다. 이 마스터 플랜은 완벽한 평형이나 균형을 유지하려는 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체의 마스터 시계는 일주기 리듬으로 알려진 자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주기에 의해 조절된다. 일주기 리듬은 우리에게 아침에 활동하고 저녁에는 활동을 멈추게 한다. 태양은 이 행성에서 생명체의 주요 원천이다. 유기체와 무기체 모두 그 존재를 위해 햇빛, 즉 태양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인간 역시 그렇다. 지구의 축과 태양 주위를 도는 움직임은 계절의 변화뿐만 아니라 낮과 밤의 정확한 주기를 만들어낸다. 자연에 존재하는 힘의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은 다시 우리의 DNA가 완벽한 정밀성과 정확한 타이밍으로 모든 신체 활동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한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유사한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연의 일출은 당신 몸 안의 일출을 촉발시킨다. 그것은 당신을 깨우고 활동하게 한다. 아침 햇빛은 잠에서 깨자마자 눈에 들어온다. 첫째, 빛은 당신의 눈 렌즈에 의해 그것의 전체 색상, 스펙트럼으로 분해된다. 개별 광선은 즉시 신체의 주 분비선인 시상합으로 이동한다.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시상하부는 빛으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솔방울 샘으로 보내는데 이를 제3의 눈이라고 한다. 이 메시지들은 솔방울 샘이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손과선의 가장 강력한 호르몬 중 하나인 신경 전달 물질 멜라토닌이다. 멜라토닌의 분비는 24시간의 규칙적인 리듬을 다룬다. 손과선의 가장 강력한 호르몬 중 하나인 신경 전달 물질 멜라토닌이다. 멜라토닌의 분비는 24시간의 규칙적인 리듬을 따른다. 멜라토닌 생산량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최고 수준에 이르고 정오에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다. 손과선은 이 호르몬을 직접 혈류로 분비하여 체내의 모든 세포에 즉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자연에서 지금이 몇 시인지, 즉 지구가 태양과 관련하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것은 또한 모든 세포의 DNA에 있는 특정 유전자에 그것이 언제 죽을 때가 되어 새로운 세포로 대체될 것인가를 알려준다. 최근의 암 연구에 따르면 멜라토닌 분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세포 분열의 시기가 연장되고 암세포가 발달한다고 한다. 뇌는 또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합성하는데 이 호르몬은 우리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 죄악한 리듬, 성적 행동, 기억, 식욕, 충동, 공포, 심지어 자살 충동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세로토닌의 분비는 멜라토닌과 달리 낮에 빛과 함께 증가하여 한낮의 정점을 이루고 육체적 운동과 당분 섭취를 통해서도 증가한다. 이러한 지극히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95% 이상이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 같은 내장과 뇌의 연결은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한 소화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증가 및 감소는 세포들에게 밖이 어두운지 밝은지 그리고 그들이 더 활동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더 느리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이 복잡한 메커니즘은 모든 신체적 기능이 자연 환경에서 일어나는 리듬의 변화와 동시에 일어나도록 보장한다. 이를 동기화라고 한다. 따라서 몸속 세포의 건강은 신체가 낮과 밤의 주기와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는 정도에 달려있다. 일주기 리듬으로부터의 일탈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호르몬의 비정상적인 분비를 유발한다.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은 불규칙한 생물학적 리듬을 초래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음식의 소화, 세포 대사, 전체적인 호르몬 균형을 포함한 전체 유기체의 조화로운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 우리는 갑자기 동기화되지 않았다고 느끼거나 흔들릴 수 있고 단순한 코감기, 두통, 우울증을 비롯해 심지어 암 종양까지 포함하는 질병에 걸리기 쉽다. 손과선은 생식, 수면, 운동활동, 혈압, 면역체계, 뇌 하수체와 갑상선, 세포성장, 체온, 그리고 다른 중요한 기능들을 조절한다. 이 모든 것들이 규칙적인 멜라토닌 주기에 의존하는데 이건 역시 우리 몸이 자연의 리듬과 동기화하는 능력에 의해 조절된다. 밤의 어둠에 반응하여 신체가 이용할 수 있게 된 멜라토닌의 양은 낮에 노출되는 자연광의 양에 반응하여 분비되는 세로토닌의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낮의 빛이 약해지면서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자동 분해된다. 만약 당신의 몸이 자연광으로 충분한 양의 세로토닌을 만든다면 당신의 눈이 감겨있는 한밤에 충분한 양의 멜라토닌을 생산할 것이다. 손과선은 오후 9시 30분에서 10시 30분 사이에 멜라토닌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그 시간에 카페인이나 음식 같은 자극제를 사용하지만 않으면 멜라토닌은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발한다. 스페인 노화 연구 네트워크와 관련된 스페인 과학자들이 실행한 동물 연구에 따르면 멜라토닌은 노화의 영향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한다. 혈중 멜라토닌의 수치가 높으면 신체는 스스로 재생하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은 건강, 활력, 그리고 장수를 유지한다.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주기는 서로 의존하며 우리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조절된다. 이러한 자연의 리듬 변화를 무시하고 무언의 법칙에 반하여 생활함으로써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이것은 신체적, 정신적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된다. 건강의 가장 큰 비결 중 하나는 우주와의 친밀한 관계의 발견에 있다. 자연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의식은 신체가 아닌 정신에만 존재할 수 있다. 신체는 외부 세계와 본질적인 연관성을 형성해왔다. 신체의 모든 노력은 우리의 당면한 환경이나 달처럼 멀리 떨어진 환경과의 동기화를 지향하고 있다. 인간의 생물학적 주기. 아유르베다는 생명의 과학을 의미하며 소우주는 대우주의 축소판이라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우주의 거울이다. 신체는 매 순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과 반복되는 주기적 패턴에 적응하면서 심오한 변화를 겪는다. 아유르베다 의학은 이러한 주기에 대해 독특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아유르베다는 24시간 동안 각각 2번, 4시간 동안 몸의 마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중요한 힘, 즉 에너지를 알고 있다. 인간 신체의 온갖 복잡한 활동뿐 아니라 우주를 떠받치는 이 자연의 힘은 3개의 도샤, 즉 비타, 피타, 카파로 알려져 있다. 이제 24시간 주기 동안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첫 번째 카파 주기. 첫 번째 주기는 새로운 날의 출생으로 시작된다. 오전 6시에 일출이 시작된다고 가정하자. 오전 4시 반부터 5시 30분까지 자연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태양이 더 높이 떠오를수록 자연은 점점 더 활동적이 된다. 아유르베다는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를 카파 시간이라 부르는데 이는 당신의 몸이 아직 조금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파 시간은 신체가 힘과 체력을 모을 수 있게 해준다. 당신이 자명종의 도움을 받아 깨어나든 말든 신장의 분비샘은 오전 6시쯤 당신의 몸을 움직이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그것은 배터리가 엔진을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다. 이때 체내의 성호르몬도 정점에 도달한다. 그리고 당신의 눈이 실제로 낮에 자연적인 빛을 볼 수 있다면 뇌는 강력한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당신이 스트레스 없이 즐거운 하루를 경험할 수 있는 행복과 열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첫 번째 피타 주기. 오전 10시.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면서 열기가 오르기 시작한다. 태양 에너지의 분포는 정오의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 오전 10시에서 정오 사이에 우리의 몸은 가장 경계심이 강하고 인지력이 좋다. 피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정오에는 소화에 불인 아그니가 가장 효율적이다. 즉, 소화액이 가장 풍부하고 농축되어 있다. 피타 주기는 세로토닌 주기를 따르는데 대부분의 세로토닌이 정오에 소화기관에서 분비되므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 강한 세로토닌 분비는 강한 아그니와 같다. 반면에 낮은 아그니는 식욕부진, 체력부족, 우울증을 동반한다. 하루 중 가장 큰 식사를 소화하기 위해 몸이 스스로 준비했는데 가벼운 식사만 하는 것은 연료통을 가득 채워야 하는 여행을 위해 자동차에 매우 적은 양의 연료를 채우는 것과 같다. 몸은 당신의 건강과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복잡한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연료를 공급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에 하루의 주요 식사를 먹으라고 충고한다. 신체의 호르몬과 소화액 분비를 혼동하지 않도록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적인 하루 일정. 1.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의 기상. 2.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의 가벼운 아침 식사. 3.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의 하루의 주요 식사. 4.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의 가벼운 저녁 식사. 5. 오후 10시 이전에 잠자리 들기. 만약 음식이 건강에 좋고 영양이 풍부하다면 소화 과정은 여러분이 앞으로 24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에너지와 활력을 제공할 것이다. 식사 후 피곤하고 졸린 느낌이 든다면 아그니가 약해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몸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얻고 활력을 얻는 대신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 비축된 에너지를 이용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다른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에 사용할 에너지는 아주 조금만 남아있을 뿐이다. 전반적으로 식사 후 졸음은 다음 이유 중 하나 이상에 기인한다.
식사가 너무 과하거나 시리얼과 과일, 녹말과 동물성 단백질처럼 잘못 결합된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밤에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한다. 오후 1시보다 훨씬 늦게 점심을 먹는다. 소화를 쉽게 할 만큼 충분한 담즙을 분비하지 못한다. 첫 번째 바타주기. 바타 또는 활동은 오후 2시에서 6시의 시간을 조절한다. 바타는 장을 통해 음식물을 물리적으로 운반하며 영양분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수조 개의 체내 세포로 가져가는 역할을 한다. 피타가 음식물에 일찍 작용하도록 해야 바타가 제 시간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오후 2시나 3시에 늦은 시간에 점심을 먹으면 피타가 방해를 받는다. 담즙과 다른 소화액의 분비가 충분하지 못하면 영양분의 흡수를 약화시키는데 영양 결핍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오후의 바타 시간은 다른 시간보다 더 효율적인 정신 활동과 공부에 도움이 되는데 신경과 신경 세포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타 시간은 정보를 흡수하고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웨일스 대학교에서 수행된 연구는 오후나 이른 저녁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이 아침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보다 시험을 더 잘 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신경 기능이 좋아지고 감수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치과는 아침보다 오후에 가면 덜 아프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유용하다. 반면에 장 흡수 불량과 신진대사 불균형 같은 기존의 문제들은 이 시간이 더욱 뚜렷해진다. 바타 불균형은 과민성, 초조함, 부글거림, 가스 등의 증가, 그리고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차, 커피, 카페인이 들어간 청량음료, 초콜릿 또는 담배와 같은 다른 자극제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바타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하루의 첫 음주를 시작한다. 특히 오후 시간의 갈망은 인체가 소화기 질환과 영양실조로 고생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정오 무렵의 하루에 주식을 먹지 않아 생기는 것일 수 있다. 두 번째 카파주기. 오후 6시가 지나면 햇빛의 에너지가 크게 감소하고 바타 활동도 줄어든다. 이는 또한 소화와 신진대사 그리고 다른 생리적 활동을 늦추는 저녁 카파 단계의 시작을 의미한다. 몸의 주기를 잘 맞추는 사람들은 카파 성질이 몸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태양이 움직이는 위치를 밀접하게 따르는 소화예불 아그니는 어둠의 시작과 함께 급격히 감소한다. 이 때문에 아유르베다는 가급적 오후 6시쯤에 가벼운 저녁 식사만 할 것을 권한다. 이것은 잠들기 전에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다. 연구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소화 효소는 오후 8시 이후에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늦은 저녁 식사는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위장에 남은 채 분해될 것이다. 사람들은 배에 돌덩이가 있는 느낌이나 목으로 치솟는 산의 고통이 소화불량의 징후임을 알고 있다. 카파 시간 동안 몸과 정신은 더 무겁고 느린 성질을 받아들인다. 이는 수면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카파의 영향이 실제로 멈추기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더 유익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나른하거나 졸음을 느낀다. 이러한 느낌은 내가 잠자러 가기를 원할 때 내는 자연적인 신경 안정제의 분비에 기인한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들에 따르면 잠자는 동안 대부분의 뇌세포는 시상하부에 위치한 세포군이 보내는 화학적 신호에 의해 종료되는데 시상하부는 종종 뇌의 뇌라고 불린다. 이와 같은 불끄기는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게 해준다. 수면 유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녁 시간 동안 멜라토닌을 많이 분비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이다. 오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졸음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멜라토닌 주기가 흐트러진 것이다. 오후 9시경에는 인체의 면역 수준이 떨어지는데 이는 염증이 대항하는 인체의 무기인 엔도르핀과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갑자기 떨어지기 때문이다. 카파 시간 동안 신체는 다음에 설명한 바와 같이 아주 타당한 이유로 가능한 한 많은 에너지와 물리적 자원을 절약하려고 노력한다. 두 번째, 피타 주기. 피타가 24시간 주기에 2라운드를 재개하기 전에
몸은 당신을 잠들도록 유혹한다. 피타의 영향력은 오후 10시에 시작하여 오전 2시까지 이어진다. 이 시간 동안 피타 에너지는 몸을 깨끗이 하고 재건하고 원기를 회복하는 데 쓰인다. 전형적인 피타 기관인 간은 이 시간에 신체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받고 또 500가지가 넘는 기능을 수행하며 놀라운 범위의 활동을 수행한다. 여기에는 신체의 모든 부분에 필수적인 영양소와 에너지를 공급하고 유해물질을 분해하고 혈액을 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게다가 간세포는 이때 담즙을 만들어내는데 이 담즙은 다음날 음식, 특히 지방을 소화하는 데 필요하다. 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단백질 합성이며 단백질은 세포, 호르몬, 혈액 성분들의 주요 구성 요소 역할을 한다. 간은 활동적인 기관이어서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 장기의 대사율이 높으면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간은 체내의 주요 열 발생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몸의 생물학적 리듬을 계속 무시하고 이 주기 동안 깨어 있으면 간의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쓸 에너지가 크게 줄어들어 간 기능 저하, 간내 담석, 건강 저하 등의 결과를 낳는다. 적절한 수면이 중요한 이유. 간은 이러한 책임과 다른 책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것은 피타 시간인 밤에 잠을 잘 때에만 충족할 수 있다. 음식을 억지로 소화시키거나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함으로써 간이 야간에 사용할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이 중요한 기간이 극히 중요한 일을 하기에는 에너지가 너무 적게 남아있게 된다. 대부분의 이용 가능한 피타 에너지는 반드시 간으로 향해야 하고 그중 일부는 신장 쪽으로 향해야 한다. 이것은 신장이 혈장을 여과하고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며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뇌는 무게가 몸의 50분의 1에 불과하지만 몸 전체 혈액의 4분의 1 이상을 사용한다. 그러나 밤중에 비타 주기 동안 뇌의 뒤쪽에 위치한 대부분의 혈액은 저장과 정화를 위해 간으로 이동한다. 이때 당신이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한다면 간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혈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혈액을 충분히 정화시킬 수 없다. 이것은 간과 혈류에 독성 물질이 축적되는 결과를 낳는다. 만약 독소가 혈액 속에서 계속 순환하면 장기와 기관의 중간 액체에 정착하여 산도를 높이고 손상을 입힌다. 여기에는 간도 포함된다. 높은 혈중 독소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 집중력 장애, 모세혈관, 동맥, 심장 근육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심장질환은 혈액에서 유독성,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간의 기능이 부실할 때 생기는 결과물이다. 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것은 질병의 씨앗을 몸 전체에 뿌리는 것이다. 수면은 자정 전과 후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성인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정화 및 회복 과정은 자정 전 2시간의 수면 중에 일어난다. 여기에서 흔히 아름다운 잠이라고 부르는 깊은 수면을 포함한다. 깊은 수면은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1시간 동안 지속되며 몸의 산소 소비량이 약 8% 감소되는 꿈 없는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 이때 엄청난 육체적 휴식과 이완을 가져온다. 꿈도 꾸지 않는 이 수면 시간 동안 얻는 생리적 휴식은 신체의 산소 소비량이 다시 5에서 6% 증가하는 자정 이후의 수면 중에 얻는 것보다 적어도 3배 이상 깊다. 흔히 성장 호르몬으로 알려진 성장인자는 깊은 잠을 잘 때 많이 분비된다. 이 강력한 호르몬은 세포의 성장, 회복, 원기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성장 호르몬이 충분하지 않으면 더 빨리 늙는다. 최근 미용 시장의 유행은 환상적으로 다시 젊어 보이게 하는 합성 성장 호르몬을 소비하는 것이지만 심장병과 암을 포함한 파괴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반면에 깊은 수면 중에 일어나는 것처럼 신체가 적절한 시기와 양으로 이러한 호르몬을 만든다면 나이가 들어도 활력 있고 젊은 신체를 유지할 수 있다. 깊은 수면은 자정이 지나면 결코 찾아오지 않으므로 적어도 자정이 되기 2시간 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규칙적으로 깊은 잠을 못 자면 몸의 정신이 극도로 지친다. 이것은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혹은
콜레스테롤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는 형태로 비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 당신은 이처럼 인위적으로 유발된 에너지 급증을 유지하기 위해 담배, 커피, 차, 사탕, 카페인 음료나 술을 섭취하려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몸의 에너지 비축량이 고갈되면 만성 피로가 생기고 각성제도 더 이상 작용하지 않게 된다. 피로는 오늘날 건강 문제의 주 원인 또는 보조 요인이다. 당신이 피곤함을 느낄 때 피곤한 것은 마음만이 아니다. 실제로 피로할 때는 심장, 폐, 소화기관, 신장 등 신체의 장기와 기관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가 낮은 에너지로 고통받고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당신이 피곤할 때 당신의 뇌는 더 이상 적절한 양의 물, 포도당, 산소, 그리고 아미노산을 제공받지 못한다. 그것들은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들이다. 내 영양소의 공급이 부족하면 더 많은 피로를 포함하여 사람의 정신, 신체, 행동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밤에 운전할 때 당신의 몸은 계속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싸워야 하는데 멜라토닌은 당연히 당신의 몸을 가장 낮은 수준의 성능과 활동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시간 생물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정이 지난 뒤에 주의 집중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고 한다. 이것은 실수하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킨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밤중에 발생하고 공장 내 사고는 야간 근무 때 발생할 가능성이 20% 이상 더 높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의사들은 몇 시간 동안 잠을 못 자면 다음날 피곤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쳐 인체의 감염 퇴치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피로감이 증가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신의 몸은 박테리아, 미생물,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 또한 체내 위의 물질의 축적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잦은 피로와 낮은 에너지는 암, 심장병, 다발성 경화증, 만성피로 증후군, 에이즈, 일반 감기, 독감 등 어떤 종류의 만성 질병이나 대부분의 급성 질환보다 선행한다. 연구는 수면과 건강 상태에 직접적인 관계를 발견했다. 수면 부족은 비만과 연관된 성장 호르몬 분비까지 영향을 미친다. 호르몬 분비의 양이 줄어들수록 체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다시 말해서 질 좋은 잠을 못 잘수록 뚱뚱해진다는 얘기다. 게다가 혈압은 보통 수면 주기 동안에 떨어지는데 수면이 중단되면 이러한 정상적인 혈압 강화에 악영향을 미쳐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충분한 수면은 인슐린을 사용하는 인체 능력을 손상시켜 당뇨병을 유발한다. 야간 불빛의 어두운 측면, 암 성장.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암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혈중 멜라토닌 수치가 낮으면 암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종합적이고 오래된 암 연구인 간호사 건강 연구의 2006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된 간호사들의 낮은 혈중 멜라토닌 수치가 암 발병 위험의 50배 높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호사들은 업무 특성상 수면 주기의 차질을 빚는다. 멜라토닌은 체내 세포의 수면 주기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조절한다. 즉, 밤중에 멜라토닌을 적게 만들수록 세포는 자연적인 수면 주기를 넘어서서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야간의 멜라토닌 분비에 대한 빛의 해로움의 첫 번째 징후는 설치류에 관찰되었다. 뉴욕 커퍼스타운에 있는 메리 이모진 바센 연구소의 블레스크는 멜라토닌을 억제하는 일정한 빛의 질을 노출시키면 종양이 특히 빨리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소량의 빛도 신체의 자연적인 생물학적 리듬에 방해될 수 있다. 블레스크 연구팀은 완전한 어둠의 밤을 보내는 동물보다 방문 밑으로 들어오는 약간의 빛에 노출된 동물에서 종양이 거의 2배나 빨리 성장했다고 보고했다. 블레스크는 30년 이상 암 연구를 수행했고 특히 지난 20년 동안은 멜라토닌을 연구했다. 멜라토닌이 암 성장을 억제하고 빛이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한다는 발견은 암 치료 및 예방과 관련하여 기념비적인 성과다.
블레스크에 따르면 멜라토닌은 빛과 어둠의 환경 주기에 대한 정보를 암세포를 포함한 신체 모든 세포에 전달하는 근본적인 신호라고 한다. 수면 부족과 관련된 더 많은 질병. 점점 더 많은 어린이들이 수면 부족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아동 발달에 있어 수면의 중요한 역할과 수면 장애의 부정적인 영향이 반복적으로 입증되었다.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의 정신병은 불충분한 수면과 그에 따른 피로와 졸음에 의해 야기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 수면 장애와 신경 심리학적 기능 사이에는 특히 강한 관계가 존재한다. 수면 장애는 종종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 과잉, 활동 장애와 관련지어지는데 수면 부족과 그로 인한 졸음이 ADHD와 같은 증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수면이나 수면 방해로 인해 학습과 주의력이 크게 저하된다는 분명한 징후가 있다. 이는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장 피곤한 것은 자정이 되기 전에 2시간의 수면 시간을 놓치는 데서 비롯되는데 이때가 가장 중요한 수면 시간이다. 자연스러운 깊은 수면요법을 포함하지 않는 질병치료는 신체의 치유 시스템, 면역체계가 활력있고 효율적인 수면 주기에 유전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없다. 소화에 불인 아그니를 조절하는 피타 역시 저녁을 늦게 먹거나 피타 시간에 간식을 먹을 때 방해가 된다. 밤중에 피타를 악화시킴으로써 점심시간 전후에 피타의 기능을 방해하여 간, 비장, 담낭, 위, 췌장에 장애를 일으킨다. 잠이 안 오거나 자주 깨는가? 정상이 아닌 체내 시계 외에 수면장애 가장 흔한 원인은 혈액 속 독소의 순환이다. 대부분의 독소는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거나 저녁에 과식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먹어서 생긴다. 이러한 독소들은 알코올처럼 뇌 장벽을 통과하여 뇌로 들어가 잠재적으로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바타 주기. 오전 2시에서 6시까지는 바타에 의해 제어된다. 바타의 이른 아침 주기는 간, 세포, 내장, 그리고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해독과 제거를 담당하는 장기와 기관 쪽으로 몸의 노폐물을 옮기는 일을 한다. 이에 따라 림프계는 유해 미생물, 대사 노폐물, 세포 파편, 낡은 세포, 질병으로 손상된 세포를 중화시킨다. 직장은 배변 물질을 고체화하고 장 비우기를 촉진한다. 신장은 소변을 방광에 전달하여 배뇨 활동을 일으킨다. 피부는 이때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노폐물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아침에 씻거나 샤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 전체가 쓸모없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쪽에 맞춰져 있다. 체내 노폐물의 70%는 폐를 통해, 20%는 피부를 통해, 7%는 소변을 통해, 3%는 대변을 통해 제거된다. 이들 장기에서 나오는 규칙적이고 완전한 배설은 신체 모든 세포에 원활하고 균형 잡힌 기능을 위해 필수적이다. 대장, 간, 신장의 오랜 폐색도 신체를 하수구로 만든다. 바다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피타 시간이 끝나면 체온이 떨어지는데 오전 4시경 최저점에 도달한다. 이후 체온은 점차 다시 상승한다. 자연이 더욱 활발해지는 바타 시간이 끝날 무렵 체온과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모두 철저한 정화를 통해 하루를 시작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높아진다. 그러나 완전하고 효율적인 노폐물 제거를 지원하려면 몸이 깨어있고 수직으로 서 있어야 한다. 중력은 인체의 순환과 영양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이유로 아유르베다는 일출 이후가 아닌 일출 전이나 새벽녘에 우리가 일어나기를 권한다. 일출 시기는 계절마다,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바타도 일정한 변동을 겪는다. 일반적으로 오전 6시가 권장되는 기상시간이다. 어린이 그리고 밤의 성인들보다 더 일찍 멜라토닌 주기가 시작되는 청소년들은 저녁에 적어도 한두 시간의 추가 수면이 필요하다.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 알람 시계를 사용하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수면 패턴의 점진적인 단계적 진행을 갑자기 멈추게 되고 하루 종일 짜증, 두통, 초조함을 유발할 수 있다. 아직 제대로 깨어나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다.
기상시간을 조절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녁에 잠자는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일반적으로 상쾌하고 편안한 아침을 위해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면 오후 10시쯤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만약 당신이 상쾌함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더 일찍 잠자리에 들라. 7시간의 수면만 필요하다면 오후 10시쯤 잠자리에 들어 오전 5시에 일어나는 것이 바타가 효과를 발휘하기에 좋은 시간이다. 배변은 체내에서 가장 강한 형태의 운동으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때 몸의 노력을 돕기 위해 우리는 일찍 일어나야 한다.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당신이 받을 가장 중요한 건강 권고 사항 중 하나다.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당신이 받을 가장 중요한 건강 권고 사항 중 하나다. 이를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자연의 순서에 벗어나는 위험.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리듬에서 정기적으로 이탈하는 것은 당신의 몸과 정신의 균형을 방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파 시간 2시간째인 오전 8시까지 잔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오전 6시경 바타의 최종 단계 동안 바타의 유도 및 이동 기능이 노폐물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아직 바타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탓에 댐에 갇혀있는 강의 흐름처럼 움직임이 제한되고 역류가 일어난다. 따라서 노폐물 일부는 배설되지 않고 다시 몸속으로 밀려든다. 이 상황은 비뇨기관에도 적용된다. 소변 일부분은 뒤로 밀려나 신장으로 돌아오는데 체내 유체의 균형을 뒤집어 얼굴, 눈, 복부가 붓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 피부가 제거하려던 노폐물이 다시 흡수되어 림프와 혈류로 들어간다. 대장에서는 배설물이 역류함에 따라 위장, 간, 전부에 걸쳐 폐색이 발생한다. 림프관은 장과 신체의 다른 부위에 부종을 일으키며 막히게 된다. 이러한 림프가 부종은 배꼽 위나 주변에서 딱딱한 덩어리로 느낄 수 있다. 주먹만한 크기의 부종들은 촉감에 민감하여 뒤로 누울 때 감지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부종은 가슴관, 팽대 부위에 발생한다. 림프관 폐색은 심장에 큰 스트레스를 주고 적절한 순환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약화시킨다. 방향을 잘못 잡은 바타의 압력은 호흡기관, 입, 치아, 부비강, 귀, 눈, 이들 부위에 유독성 퇴적물을 남기기도 한다. 이 때문에 다른 증상과 함께 눈과 얼굴이 무겁고 둔하게 느껴지며 부기를 야기할 수 있다. 둥근 얼굴은 오래된 장의 폐색을 말해주는 표시다. 카파 시간 동안에는 체력을 모으고 힘을 기르고 소화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체내 체액이 매우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 폐색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아침 카파 시간에 잠을 자면 극심한 폐색을 일으켜 호흡기와 순환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카파 장애다. 또한 카파 시간에 잠을 자면 정신의 둔감, 무거움, 무기력함을 초래하는데 여러 시간 지속될 수도 있다. 아침 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것 또한 세로토닌 분비를 낮게 유지한다. 이것은 행복과 열정의 부족을 초래하여 결국 만성적인 우울증을 불러올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욕망이 우울증의 첫 번째 징후다. 최근 독일의 한 연구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이 심장마비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월요일 오전 9시에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이 그 어느 시간이나 요일보다 많다는 것은 꽤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심장마비 피해자들은 오전 7시 30분경에 일어나는데 이것은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말하는 위험한 시간이다. 늦잠이 습관화되면 폐와 다른 배출 장기를 통해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이는 심장의 폐색과 탈진으로 이어진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던 주말을 기억해보라. 약에 취한 것처럼 기분이 나쁘지 않았는가? 아마 당신은 나머지 하루를 망칠 만큼 슬럼프에 빠졌을 것이다. 간은 밤 동안 혈액의 독소를 제거할 수 없었고 카파 시간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당신의 몸 상태가 더욱 악화되기 때문이다. 카파 시간 동안 잠을 자면서 생기는 또 다른 부작용은 아그니가 가라앉아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그니는 아침에 세로토닌 수치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그러므로 해가 뜨자마자 햇빛을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은 전기와 시계가 발명되기 전에 세계 모든 지역의 관습이었다. 세로토닌은 행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행복은 건강에 가장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므로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자연광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 증진 요인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세계의 모든 고대 문화가 항상 순환의 리듬을 고수해온 이유를 적절히 요약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사람을 건강하고 부유하고 현명하게 만든다. 구약 창세기 1장에도 저녁과 아침이 첫날이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다음 날은 그 전날 저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나는 거기에 이렇게 덧붙일 것이다. 이른 점심과 이른 저녁은 당신을 승자로 만들 것이다. 일상을 자연 법칙의 시기로 조정함으로써 당신은 인생에서 일어날 치유, 건강, 행복의 가장 본질적인 전제 조건을 정립하게 될 것이다. 바타, 비타, 카파의 주기는 일주기 리듬에 따라 정해져 있어 자연 법칙의 강력한 흐름에 대한 투쟁을 벌이지 않고서는 자신만의 개별적인 리듬을 만들어낼 수 없다. 자연의 리듬에 대한 일탈의 정도는 몸속 투쟁의 정도, 즉 몸과 정신에서 다루어야 할 불편함이나 질병을 반영한다. 질병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동기를 부여하거나 처음으로 이러한 강력하고 유익한 자연의 법칙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당신은 다른 시간대에 있는 먼 곳을 여행할 때 시차 현상을 경험했을 것이다. 일출과 일몰이 다른 시간에 일어나고 몸의 세포와 장기가 그 나라의 새로운 시간대로 조정되기 전에 당신의 생체 시계를 며칠간 망가뜨린다. 다시 예전의 자신이 되기 전에 한밤중에 배고픔을 느끼고 아침에 피곤하고 새벽 시간에는 잠이 완전히 깼을지도 모른다. 시차 경험에는 한 가지 기본 규칙이 있다. 즉, 생물학적 리듬을 자신이 여행하는 특정 지역의 일주기 리듬에 맞추기 위해서는 시차가 1시간 발생할 때마다 하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장소의 낮과 밤의 자연적인 주기에 자신을 맞춘다면 당신 몸 안의 세포 기능은 최대 10일 후에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선진국의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인공적인 시차로 인한 부작용에 시달린다. 그들은 근로조건, TV 또는 사회적 약속과 같은 다른 요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먹고 자고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을 지시하게 함으로써 신체와 자연의 밀접한 관계를 방해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 우리 시대에서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가장 큰 영향 중 하나일 것이다. 나는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살 것을 강력히 권한다. 이는 치유 과정에 큰 도움이 되고 질병 발생을 예방할 것이다.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추는 것은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보험 중 하나다. 이 보험이 요구하는 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끊임없는 메시지를 듣고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태양과 달의 순환 같은 외부의 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균형을 잃고 병에 걸릴 것이다. 이는 우리가 더 많은 자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자기 인정과 자기애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자질이다. 대부분의 심각한 질병은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느끼는 자신의 이미지나 감정에 비롯된다. 모든 부정적인 것들과 마찬가지로 질병의 배후에는 긍정적인 이유가 있다. 즉, 우리를 치유하고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질병의 증상을 없애려고 하는 대신 질병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소중한 것을 배울 수도 있다. 우리는 질병의 기원을 다루면서 전보다 더 자신을 받아들이고 감사한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나 정크푸드를 많이 먹는 것, 그리고 이러한 생활 방식과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이유가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당신이 걸리는 감기의 원인으로 바이러스를 비난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 반복하자면 모든 부정적인 것은 그 안에 긍정적인 것이 똑같이 숨겨져 있다.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상황을 생각하면 당신을 병들게 하는 것은 뜻밖의 불운이나 형벌의 행태가 아니다. 모든 형태의 건강은 당신 자신, 당신의 몸, 당신의 과거 행동, 그리고 당신이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한 방식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질병을 성가신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전으로 본다면 그것이 당신을 높은 의식 상태로 이끌 수 있다. 신체의 자연스러운 메시지를 무시하는 행동은 오늘날 대부분의 질병의 기초가 된다. 건강 문제에 대해 이미 존재하는 혼란에 더하여 책, 라디오, TV, 그리고 특히 잡지들은 당신의 눈에 너무 좋게 보이는 최신의 다이어트, 일상, 생활 방식에 대해 엄청난 충고와 정보를 퍼붓는다. 몸이 피곤하고 졸릴 때 당신은 자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하지만 커피 한 잔이나 담배 한 개비로 깨어 있을 만큼 충분한 아드레날린을 공급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신체 수면 신호를 일상적으로 무시한다면 아드레날린과 다른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인해 지나치게 활동적이 되고 긴장을 풀거나 제대로 잠을 잘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신체의 자연스러운 메시지를 무시하는 행동은 오늘날 대부분의 질병의 기초가 된다. 규칙적인 빗질과 오일 마사지, 천연 강무나 천연 수세미로 만든 브러쉬로 빠르게 온몸을 빗어준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부를 튼튼하게 하고 원기를 회복시키며 림프순환에 도움이 된다. 피부를 빗어주면 모공을 열고 나중에 오일을 바를 때 마사지 효과를 높인다. 항상 사지부터 시작해 심장 방향으로 빗질한다. 오일 마사지, 좋은 압착 참기름이나 코코넛 오일, 해바라기유 또는 올리브 오일로 마사지한다. 오일 마사지는 독소를 뽑아내고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따뜻한 목욕이나 샤워로 마사지를 마무리한다. 특히 좋은 압착 참기름은 모든 피부층에 빨리 침투하고 여러 가지 독소와 결합하여 독소를 제거하고 혈관의 혈전과 세포 잔해물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것은 동맥의 경화를 방지하고 역전시키는 데 있어 신체를 지원한다. 또한 오일 마사지는 성장 호르몬 생산을 촉진시키고 면역 체계의 3분의 1이 피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향상시킨다. 편할 때마다 자주 오일 마사지를 한다. 물 마시기, 가장 위대한 치료법. 탈수증은 현대사회에 막연한 가장 흔하지만 대부분 인식되지 않는 문제다. 술, 커피, 차, 청량음료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갈증을 해소하는 주된 선택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음료의 주된 효과는 혈액, 세포, 장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자원인 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신선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질병을 피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현재 건강하고 그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매일 8컵의 신선한 물을 마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 소화, 신진대사, 노폐물 제거를 위해 체내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매일 필요로 하는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 아이들은 얼마나 신체적으로 활동적인가에 따라 하루에 4에서 6컵의 물을 마실 필요가 있다. 밤에 가뭄을 끝내고 배설기관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물 1컵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앞서 언급했듯이 따뜻한 물 1컵에 레몬과 꿀을 첨가할 수 있다. 매 식사 30분 전에 물 1컵을 마신다. 이렇게 하면 혈액이 맑게 유지되어 흡수한 영양분을 세포에 분배할 수 있다. 또한 이 물은 소화액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담즙이 너무 끈적거리게 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식사와 함께 물이나 다른 음료를 마시면 소화액을 희석시켜 소화 과정을 저해함으로 피해야 한다. 식사한 후 혈액은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분 부족이 아주 빨리 일어난다. 매 식사 후 약 2시간 반 후에 물을 1컵 더 마심으로써 혈액의 수분 요구량을 충족시킨다. 이런 간단한 지침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유행하는 가장 심각한 주요 질병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모든 질병 치료의 일부가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1일 5일 요법, 5일 풀링. 5일 요법은 간단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혈액 정화 방법이다. 5일 요법은 혈액질환, 폐와 간질환, 치아와 잇몸질환, 두통, 피부병, 위궤양, 장질환, 식욕부진, 심장과 신장질환, 뇌염, 신경질환, 기억력 감퇴, 여성장애, 부어오른 얼굴, 눈밑 지방 등 수많은 장애에 도움이 된다. 이 요법은 단순히 입 안에서 오이를 머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법을 하기 위해서는 저온 압착으로 추출한 정제되지 않은 해바라기유, 참기름 또는 올리브 오일이 필요하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은 아침 식사 전에 1에서 2테이블스푼의 기름을 입에 넣되 삼키지 않는다. 입안에 있는 기름을 혀로 천천히 휘저으며 씹은 후 치아를 통해 3에서 4분 정도 끌어낸다. 이것은 오일과 침을 완벽히 섞고 배출된 효소를 활성화한다. 효소는 혈액에서 독소를 뿜어낸다. 이 때문에 3에서 4분 이내에는 기름을 뱉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방출된 독소 중 어떤 것도 재흡수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그 기름이 독소와 수십억 개의 유해 박테리아로 포화되면서 우윳빛의 흰색이나 노란색을 띠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이 과정을 2번 반복한다. 그런 다음 베이킹소다 2분의 1티스푼이나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을 소량의 물에 녹여 입을 헹군다. 이 용액은 오일과 독소를 모두 제거한다. 입이 깨끗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를 닦는 것도 좋다. 이때 혀를 닦는 것도 권한다. 오일 풀링의 가시적인 효과로는 잇몸 출혈 제거와 치아 미백 등이 있다. 질병이 있을 때는 하루에 3번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공복 상태에서 해야 한다. 오일 요법은 간에서 제거하거나 해독할 수 없는 독소를 혈액에서 제거하기 때문에 간 기능을 크게 완화하고 지원한다. 또한 이것은 몸 전체의 시스템에도 이익이 된다.